채무 불이행의 해제니까 먼저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해제가 되면 먼저 소급해서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는 도로 되어 있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무 불이행의 해제니까 원상 회복만 해줍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번째,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럴 때 물건은 바로 복귀된다 안 된다? 바로 복귀도 180 아까 했었습니다. 물건은 바로 복귀됩니다. 어떤 해제든지 해제가 되면 물건은 바로 복귀됩니다. 18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했을 때 원상 회복이 된다. 2번 물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 등기된 자만 제3자로 취급합니다. 등기노동 완전한 권리를 취득자를 말한다. 두 번째, 이 경우 판례는 제3자를 확대 적용합니다. 즉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으면 뭘 불문하고 현학을 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 흔히만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해제를 했어요. 해제했으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해제 이후에 해제는 했는데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 일단은 뭐이기만 하면 선임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제 이후에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했더라도 선임은 보호받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3자인지 아닌지 보는데 제3자가 아닌 사람 대표적인 경우를 하면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전부 명령받은 사람. 정답은 이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이야기 체결됐어요. 중도금 잔금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달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금 받을 채권이 있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요 대금 받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 양도한 다음에 이 계약이 됐어요. 그럴 때 이 병은 보호받는 제3자일 거 아닐까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했죠. 그럼 뭐가 소멸합니까? 이 매매 계약이 소멸하죠. 그럼 이 경우 갑은 더 이상 대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 갑에게 대금 소유권 이전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해제는 없죠. 그러면 해제되면 이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로 소멸되는 권리 자체를 뭐라고? 양수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제3자가 해제로 소멸된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양수받거나 전무명령받은 사람 제3자가 아닙니다.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나오죠? 해제에서 소멸되는 계약상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대금 받을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매수인에게 통지했습니다. 대금을 제기주시지 마시고 병에 주십시오. 채권을 양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뭐 됐다? 해지됐어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게 안 주게? 안 주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니까. 이 어른 갑의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지 새롭게 이강림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갑의 채권을 그대로 병에 잊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이게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방금 제가 해제는 보호받는 제3자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기된 사람입니다. 등기된 사람이라면 그 때문에 이런 거죠 뭐. 갑과 할 사이에 매매 이야기가 차이됐어요. 그리고 매수인 앞으로 뭐가 넘어왔다? 등기 넘어야지. 안 그러면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등기된 이후에 새롭게 어디에 나온 사람이라고? 등기부. 앞으로 등기된 다음에 뭐라고? 새롭게 등기한 사람만 제3자. 예컨대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됐겠죠. 소유자로 등기됐. 아니 이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전세도 등기돼서 안 되었어요. 그건 등기됐잖아. 토지 같으면 여기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가등기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요? 다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제3자. 을합부로 등기 다음에 등기부에 나온 사람이 제3자. 얼마나 쉽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다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뭘 취득했다? 임차권. 임차권도 뭘 가졌으면 대항력 갖췄으면 등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 얼마나 쉬운지. 이거는 가등기된 사람, 디귿은 뭐한 사람? 암연 사람. 전부 다 제3자. 전부 다 등기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3자가 아닌 사람 보십시오. 갑과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수인이 아직 뭘 못 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받고 받은 을이 이 건물에 뭘 걸었다? 건물을 누가 건물을 신축? 을이 신축한 겁니다. 이 신축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 뭐 했다? 양도합니다. 영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뭐 됐다? 됐어요. 영은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니다. 일리가 없죠. 을합부는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등기도 안 돼. 무슨 보호받는 제3자? 을합부로 등기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된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 경우 토지 매매 계약 해지됐습니까? 건물 매매 계약 해지됐습니까? 그러면 제3자는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토지 등기부 나와 있어야 됩니까? 건물 등기부 나와 있어야 됩니까? 토지가 해지됐으니까 토지 등기부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과 토지는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보호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직 등기하기 전입니다. 자,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습니다.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 등기 안 해줬어요. 나대지를 매매했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이 잔금 준다는 전자에서 지가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뭘 안 줬다? 잔금을 안 줍니다. 계약을 뭐 했다? 해지했는데 그럼 이 건물을 철거 못하면 나는 내 토지 쫄딱 뭐라고? 안 거와 같잖아요. 이럴 때 병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는 왜 하느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일이 어떨 때 있냐면 갑과 알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이 을은 이른바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는 보통 뭐까지만 딱 주고 공도금 주고 여기 건물을 연립주택을 신축합니다. 그 연립주택을 분양한 다음에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주기로 약정을 많이 합니다. 대신 금액은 뭐라고? 조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되고 며칠만 분양된 겁니다. 결국 우리 잔금을 안 주니까 계약을 뭐 했게? 이럴 때 이 병들은 보호받는 제3자가 을 앞으로 뭐가 없다고 등기가 토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가 리얼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포인트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닙니다.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도 아니다. 뭐 통정할 때 다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분양 신청권은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3자가 됩니다. 분양 신청권은 제3자가 아닙니다. 부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했다. 제3자도 아니다. 부가 건축 관리 대장은 권리 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사건입니다. 계약상 채권 자체를 양수받거나 채권 자체를 압류 과무하는 자가. 자, 그러면 다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했을 때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돌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어지니까 취득했던 권리를 취득할 원인이 없죠. 보십시오. 갑과 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조금 3억 갔습니다. 조금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되면 이 두 사람 계약은 언제부터 어렵다? 소급해서 해라죠. 그러면 이 을이 갑이 지금까지 가졌던 돈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졌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없으니까 원인 없이 권리를 취득했죠.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남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면 도로 돌려줘야겠죠. 이게 뭡니까? 부당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당 이득인데 그러니까 부당 이득 할 때 반환할 때 반환 범위는 우리 민법 740조하고 201조 등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보면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선의는 뭐만 하면 되고 선존이 악의는 받은 이익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단 제한 능력자는 뭐만 반환하면 된다? 선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회복 계약 해절이나 원상회복은 548조에 따로 규정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뭘 불문한다? 네, 선악을 문하고 불문합니다. 선악 불문하고 다음에 현존익을 문하고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고 답입니다. 전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뭐에 따라 틀리는데 선이냐?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이 뭐로 본다? 특칙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무슨 뜻이 했던 걸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없습니까? 전부터 없죠.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봐요. 매도인은 대금 받았고 매수인은 등기 받았어요. 이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예요. 다음에 계약이 뭐 됐다?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없습니까?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부터 매매한 적이 오게 됩니다. 그럼 매매하기 때문에 내가 대금을 받았고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데 처음부터 이게 없어지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재산을 취득했잖아.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징후했을 때 그것은 권한 없이 받았으니까 뭐라고? 부당이득이에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201조도 규정되어 있고 741조도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에 따라 틀린다? 선이냐? 근데 갑자기 해절이 난 부당이득은 어디 규정되어 있다고? 58조 원상회복이라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반환 맞죠? 맞는데 요 548조는 어디만 적용되는 부당이득이다? 해제만 적용되는 부당이득입니다. 이건 오늘 오전에 민법 임대차도 임대차죠. 근데 민법 임대차는 모든 임대차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임대차지만 어디만 적용된다? 주택에만 적용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민법에 뭐라고? 특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당이득은 모든 부당이득에 다 적용되는데 요 500 여러분 주택 임대차도 임대차입니까? 임대차 아닙니까? 임대차는 맞죠? 다만 요 임대차는 어디만 적용된다? 그럼 이것도 548조도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인데 어디만 적용되는 거? 해제만 적용되는 부당이득이라.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이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다만 부당이득이 뭐라고? 특칙 다른 부당이득에는 적용 안 되고 해제만 적용되는 부당이득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부당이득이 뭐로 본다? 특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방금 말했죠.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 반환합니다. 과실도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원래는 선인 양에 따라서 과실 반환 범위가 달라지잖아. 그런 거 없어요. 사용했으면 사용이익도 다 반환해야 된다. 무조건 전부 다 반환입니다. 여기서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이행 지체했다는 지연이자입니까? 방금 말했죠. 이게 부당이득이라니까.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행 지체했다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 따라서 선악 이런 걸 불문하고 받은 날부터 그냥 이자 가산해 가져야 됩니다. 부당이득 성질을 가진다. 그까지 시험에 다 나왔어요. 자,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이행 지체했다는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늦게 한다. 지연 손해배상 해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아니 지연 배상금을 안 줄 것 같으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1년 뒤에 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늦게 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게 작년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그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 손해배상금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계약을 해지할 때 과실상계는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값과 줬던 걸 돌려받는 것인데 그럼 건물을 돌려줄 때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돌려주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내용이 제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상계지 원래 거 돌려줄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4번, 5번이 작년 나온 겁니다. 만만하지 않죠? 과실상계로 내용이 제한될 수 없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나 해제니까 원상회복 해줍니까? 따로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계약의 해제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했다. 원상회복하더라도 따로 뭐는 해줄까? 그래서 계약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시를 기준한다? 해지 시를 기준하는 게 원칙이에요. 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언제 당시를 기준한다? 불능 당시.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언제를 기준한다? 불능 당시를 기준합니다. 불능일 때는 불능 당시를 기준합니다. 여기 안에 것만 다 외우면 사법고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봅니다. 1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다음에 2번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 아닙니까? 그럼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3번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은 무조건 깡그립니다. 현존 여부나 현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4번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지금 제3자를 물어보죠. 그러면 해제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후라 되어 있죠. 보면 누구만 뽑았습니까? 선이. 근데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뻔하잖아. 어차피 제3자를 물어보는데 뭐 해제 후 선 올 거 아닙니까? 선은 뭘 불문하고 선하고 후는 선이만 뽑았습니다.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 약정해제는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한다고 약정해서 중도금 지급한 후 그 사유가 발생했던 잔금 지급하고 발생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약정해제니까 그랬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1번은 O입니까 X입니까?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2번은 법조문이죠.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번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정형이죠. 정계는 뭐 할 필요 없이 책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얼마나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 전원으로부터 전원이 하라 했는데.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 청할 필요 없자 했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아닌지를 언제 때를 기준한다? 이게 지금 벌써 문제 나왔죠? 해지실 때 사실상 정답이 돼서 나온 적은 이 정도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항으로 집어넣어놨고 정답은 너무나 쉬운 몇 번이라고. 그런데 그 4번을 뭐 겸장하면 4번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머나 해지 잘했니까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제3자입니다. 자, 5받는 제3자냐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아니 보호받는 제3자인지 아니 할 때 제가 제3자 아닌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해오라 그랬잖아. 에? 보호받는 제3자 아닌 사람, 해지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양수받거나 압류 감사하는 사람 제3자가 아니라고 이거는 매일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 지금 여기 1번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다고 돼 있잖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지.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다니까. 2번은 계약상 채권 자체를 뭐 했다고? 압류했다고 나오잖아. 그게 눈에 크게 들어와야 돼. 크게. 다른 글씨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보호받는 제3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데 계약상 채권을 양수받았다. 2번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전부명령받았다. 제3자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3번은 부동산을 뭐 했다? 키포인트가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잖아. 그럼 보호받는 제3자지. 가압류 등기부 나와 있어요.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된 다음에 가압류 등기됐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겠죠. 4번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대항력을 안 갖췄잖아. 그럼 등기 없는 임차인과 똑같은 거죠. 그럼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음에 5번도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들 있잖아. 등기 등록된 사람만 제3자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될지 몰라도 물어보는 문제가 제3자를 물어보잖아. 보호받는 제3자를 물어볼 때 문제를 풀 때도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돼. 아 그럼 보나 계약상 채권을 압류받거나 양수받는 사람이 나올게 안 나오게? 그게 안 나올 적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등기 등록돼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눈에 푹푹 이렇게 크게 들어와야 되지. 글자가 똑같이 보이면 이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네. 시험장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물어보는 문제가 제3자인데 보호받는 제3자인지 아닌지 물어보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제3자 계속 나간다. 틀리면 자기만 틀린다 혼자. 자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